키워드로 세상 보는 눈을 키워보는 키워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남궁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키워드도 또 숫자일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아니네요. 예, 숫자는 아닙니다. 예, 근데 어린 시절에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별로 달갑지 않은 그런 단어입니다. 숙제네요. 맞습니다. 예. 오늘의 키워드가 숙제인데 네. 아마 학생들은 뭐 정말 싫어하실 거고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는 키워드일 것 같은데요. 예. 사실 이 학생이 아니어도 사람은 누구나 좀 숙제라는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뭘 해야 하거나 어떤 목표도 일종의 숙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뭘 해야 되니까 뭐 집을 산다든지 아니면 뭐 가정을 꾸린다든지 이런 것도 일종의 어쩌면 한국 사회에서 숙제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숙제가 뭐 사람이나 기업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하고 어떤 걸 준비를 해야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경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경제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뭐 새로운 기술이나 정책 같은 돌파구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예를 들면 경제개발이란 숙제를 하려고 뭐 그간 많은 노력을 한 거랑 비슷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도 사실 큰 숙제를 여러 개 안고 있거든요. 그거를 해결하는데 여러 국가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상황을 봤을 땐 이 숙제가 잘 안 풀리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숙제를 안고 있고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세계 경제가 떠안고 있는 숙제. 저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지금은 아마 친환경 같은 거 떠올리기도 하고요. 양극화도 떠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하여튼 뭐 이런 단어들이 먼저 떠오르네요. 그렇죠. 뭐 문제가 뭔가 하면 떠오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예. 요즘 물가 같은 것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네요. 사실 근데 숙제라는 건 딱 선생님이 어느 시점에 내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세계 경제 숙제라고 말을 했던 이유는 딱 코로나 때 세계의 숙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렇네요. 그때가 어떤 분기점이 돼서 명확한 숙제가 주어진 건데 코로나 때로 돌아가 보면요. 이게 벌써 횟수로 3년 전이더라고요. 그렇네요. 엔데믹도 1년이 넘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참 시간이 빠른데 이게 사실 뭐 보건상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큰 여파를 남긴 사건이죠. 네. 그런데 그때 주어진 숙제의 세 개가 뭐냐? 세 가지를 설명드리면요. 예. 첫 번째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숙제, 그리고 물가, 기후, 이 세 가지가 세계 경제에 이제 생긴 숙제라는 겁니다.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코로나19 이후 중국을 대하는 우리가 시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물가도 이렇게 물가 걱정을 많이 할 줄 그렇죠. 모르게 됐고요. 기후환경 변화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하나씩 숙제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세 가지에서는 천천히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선 중국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많은 국가가 공급망 문제라는 걸 인식을 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당연히 마트에 물건이 들어와 있고 그 물건이 어디서 왔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 그거는 그냥 뭐 이런 장사하는 분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싼 데서 사와서 나한테 싸게 팔면 되는 것 매우 간단한 문제였거든요. 예. 그런데 코로나라는 걸 겪고 이런 무역이 뚝 끊기면서 처음으로 공급망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내 앞에 있는 물건이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느낀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전까지의 룰에서는 제일 싸게 만든 나라 어디였냐? 중국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에 물건을 공급해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들 별 생각 없이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를 겪고 공급망 문제를 겪어 보니까 아니 겨우 이 천으로 만든 마스크조차도 중국에서 들여오질 못하니까 못 쓰는구나. 이게 마스크가 이 정도면은 다른 산업은 말할 것도 없겠네 하는 걱정이 커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국에 대한 의존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서방의 많은 나라들이 하게 된 거죠. 우리를 포함해서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큰 숙제가 주어진 겁니다. 그렇네요. 사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싸게, 너무 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인식조차 못했던 중국 의존도 이게 이제 코로나19 이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거 중국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었구나라는 위기감이 형성된 거네요. 그렇죠. 그전까지 뭐 서로 의존해도 싸면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중국산을 사오지 못하는 문제도 있지만 이걸 겪으면서 중국에다가만 너무 많이 파는 것도 위험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이 정말 많이 파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네. 독일 이런 제조업 강국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코로나 때 중국이 전 세계에서 거의 가장 강력한 봉쇄 조치를 했잖아요. 그리고 외국은 다 백신 맞으면서 개방을 할 때도 끝까지 봉쇄를 했고요. 그 결과 중국의 경기도 매우 안 좋아서 중국도 타격을 입었지만 우리나 독일 같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도 경기 굉장히 침체를 겪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많이 사오는 것도 문제지만 중국에만 너무 많이 파는 것도 문제다 하다 보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겠다. 우리가 언제까지나 중국에 의존하고 살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을 다들 하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로는 그래도 중국과 나름대로 관계가 좋았던 유럽도 중국과 이제 사이가 좀 벌어진 것 같은 느낌이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전까지는 미중 대립이라고 할 때 사실 유럽은 그 사이에서 약간 가운데 서서 중재자 혹은 실익을 챙기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코로나 이후로는 중국과 유럽의 사이도 굉장히 안 좋아졌죠.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저 둘마저 한편이 되면 정말 안 되는데 위기감이 컸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중국과 친한 나라 중에 하나였던 독일이 대표적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겪으면서 러시아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는 건 한도가 있다. 이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친하게 지내는 거 힘들겠다. 이런 선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선 가장 큰 친구를 잃어버린 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탈중국이라는 이 숙제가 요즘 진행 상황을 점검해 보면 쉽지가 않다.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탈중국한다는 얘기가 이제는 너무나도 당연시 여겨지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서 다들 그렇게 할 줄 알았는데 예. 문제는 지금 이 숙제가 잘 안 풀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람이나 기업이나 국가나 배고픈데 장사가 없는 게요. 이 독일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원래는 가장 이제 서방에서 중국, 러시아랑 친한 나라였는데 네. 여기가 변심을 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독일이 주요국 중에 거의 경기가 가장 안 좋은 나라 중에 하나가 네. 됐거든요. 그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일이 중국에 많은 물건을 팔고 많은 물건을 사오는 존재였는데 이 여기랑 사이가 안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탈중국도 좋은데 이거 좀 힘들다. 나중에 하자. 이런 얘기가 독일에서 슬슬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탈중국에 대해서 독일도 다른 노선을 이제 슬슬 고민할 정도라는 건 역시 배고픈데 장사 없다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 있었냐면요. 예. 지금 독일의 숄츠 총리가 며칠 전에 이제 중국을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을 했어요. 예. 시진핑 주석과도 이제 면담도 하고 했는데 이게 방문한 지 1년 반 만에 또 방문을 한 거예요. 사실 한 나라의 정상이 그것도 이렇게 멀리 있는 나라를 1년 간격으로 방문하는 거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 방문을 하면서 세계 부처의 장관도 따라가고 벤츠, 바스프 이렇게 독일에서 손꼽히는 기업의 경영자들도 다 날아갔습니다. 야, 이 정도는 이제는 탈중국이 아니라 친중국으로 완전 말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정 1년 반 만은 돌아왔는데 예. 대규모 사절단을 꾸려서 온 거니까 우리를 좀 대통령의 장관의 기업 총수들이 다 날아간 거잖아요. 그게 매년 간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거의 연례 행사로 달려갔다는 건데 예. 시진핑 주석은 독일을 가지 않았는데 독일 총리만 2번 연속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이게 굉장히 사실 조금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던 것도 있는데 네. 숄츠 총리가 방문 직전에 예. 없었던 틱톡 계정을 열었습니다. 아. 틱톡이 이제 중국의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영상을 올려서 굉장히 이제 친분을 요구하는 그런 영상을 올린 거예요. 독일이 급하긴 급한가 보네요.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면 굉장히 급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네. 있는데 사실 이전까지는 굉장히 비장하게 우리는 러시아 중국을 너무 믿었다. 이럴 수 있나 싶은데 가장 큰 문제가 독일 기업들이 정말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네. 사실 독일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기업이 아마 벤츠일 거예요. 예. 그 반짝반짝하는 삼각별. 딱 그게 독일 기업의 상징인데 이 벤츠가 요즘에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좀 이제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미래가 전기차라는 거 다들 아는데 네. 여기서는 너무 뒤처져 있고 예. 그런데 주력 시장이 세계 수출의 3분의 1을 중국이 해결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대부분 전기차를 선호하기도 하고 애국주의 열풍되면 자국차를 쓰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천하의 벤츠도 우리 지금 잘 장사가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정치권을 압박을 했고 예. 독일 총리까지 결국은 날아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사실 어떤 국가와 교육을 터서 수출을 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의 의존도가 생기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게 의존을 끊기가 쉽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독일도 중국에게 의존 끊어보려고 했는데 쉽지 않구나 이런 판단을 다시 한 것 같아 보이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중국이 어떤 새로운 우리가 직면하게 된 숙제라는 건 이해를 한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그다음 두 번째가 아까 기후라고 하셨죠. 네. 기후도 한번 얘기 두 들어보죠. 번째 숙제 뭐 기후 이것도 말할 게 없는 우리 인류의 이제 숙제가 된 거잖아요. 네. 코로나 이후에 열풍이 불었던 게 ESG라는 열풍이 불었었죠. 네. 사실 이게 불과 몇 년 전인데 이제는 ESG라는 얘기 요즘 듣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한동안은 이것만 얘기했는데 네. 당시에 코로나 때 다들 얘기했던 게 이게 환경 재앙이다. 결국은 이제 인수공통 감염병 같은 게 생기는 환경적 재앙 때문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제 활동도 모두 다 이런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바꿔야 한다. 그리고 마치 전 세계가 대동단결해서 마치 내일부터는 석유를 안 쓸 것처럼 얘기를 했었죠. 맞아요. 이것 때문에 생긴 열풍이 전기차였잖아요. 그렇죠. 이제 앞으로 모두 다 전기차 탄다. 내연기관 타는 마지막 세대가 우리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제 주변에는 정말 차 살 때 이거 이제 내연기관 끝났는데 이거 사는 게 맞을까?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정말 많았어요. 예. 이거 덕분에 뭐 전기차뿐 아니라 태양광, 배터리, 지금 우리의 이제 미래 먹거리라는 게 다 등장을 했죠. 네. 주식들 수십 배씩 오르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뭐 정해진 미래인 줄 알았는데 막상 이 산업들의 청구서가 날아오기 시작하니까 다들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환불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요즘에 엄습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청구서가 날아왔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요. 에너지 가격 문제인데요. 예. 사실 당시에 이제 탈탄소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할 때부터 많은 경제 전문가가 지적했던 게 이 에너지 문제였어요. 결국 이 탈탄소 하려면은 전부 비용이다. 그 가장 큰 게 지금 예를 들면 가장 저렴한 발전원 중에 하나인 석탄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많은 나라들이 떼고 있는데 이거를 포기하고 다른 에너지원을 넘어가면 전기료 오르는 건 피할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다 경고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당시에는 이거에 대해서 큰 신경을 안 썼던 겁니다. 네. 현실화가 안 됐으니까요. 예.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제 이런 비용이 조금씩 이제 청구가 되기 시작했어요. 전기요금이 비싸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비용 부담이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훨씬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부유층이나 서민층이나 뭐 전기, 난방 비용 이런 건 똑같지만 예. 당연히 이제 서민층이 더 부담이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석탄도 포기해야 되고 예를 들면 가스레인지도 쓰면 안 돼. 다 좀 비싼 전기 보일러로 바꿔.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예. 서민층들이 너무 힘들다는 아우성이 너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특히 문제가 유럽에서 이 에너지 가격이 훨씬 많이 오르고 있고요. 사실 이 얘기 할 때는 코로나 당시에는 고물가를 걱정하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기료 좀 올라도 물가가 설마 오르겠어 이런 분위기였는데 물가가 안 좋아지고 있다 보니까 각국에서 대부분의 표를 갖고 있는 서민들이 우리 죽겠다. 부자들을 위해서 기후 대응하는 거 너무 힘들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기후 어떻게 보면 코로나19 그것 때문에 기후 문제에 대해서 이슈가 됐고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에 그 덕분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으니까 이건 또 성과가 좀 있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미국은 뭐 거의 역대급 호황이라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이런 신산업들이 떠오르면서 여기에 투자를 하면서 네. 모처럼 이제 새로운 경제 발전원이 생겼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죠. 우리가 몰랐던 산업들이 부흥을 한 거니까요. 네. 그런데 문제는 앞서 언급한 숙제, 중국과 연결이 돼 있는데요. 친환경이요. 그렇죠. 기후와 함께 탈중국도 둘 다 중요한 숙제라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친환경 산업의 대부분이 중국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탈중국과 친환경 둘 다 한 번에 고르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딜레마라고 지칭될 만큼 그만큼 중국의 경쟁력이 압도적인가요? 맞습니다. 지금 친환경 업계에서는 중국을 피하고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거의 이 정도 수준인데요. 중국 공산당이 미는 용어가 하나 있어요. 예. 전광리라는 용어가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이게 거의 중국에서만 많이 사용되고 외신에서도 뭐 인용을 많이 하진 않는데 예. 전광리가요. 전은 전기차, 광은 태양광, 리는 리튬 배터리를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3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인데 중국 정부가 이 세 개를 딱 찍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압도적 강자이기 때문에 거의 뭐 산업 이제 단계별로 나눈 90% 이상 점유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럽이나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친환경은 하고 싶은데 탈중국도 하고 싶으면 양자 선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자, 마지막으로 숙제 물가 꼽아주셨죠? 네. 이것도 한번 말씀 주세요. 물가는 요즘에 뭐 정말 뉴스 전해드리면 한 절반은 뭐가 올랐다, 뭐가 오를 것이다 이 얘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사실 물가 이제 여러 원인이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특히 지적이 됐던 게 뭐냐면요.
각국 정부들이 돈을 너무 많이 풀었는데 이게 수십 년 동안 풀 걸 한 번에 풀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엔데믹 때 앞으로는 많이 풀었으니까 각국 정부들이 이제는 허리띠도 졸라매고 다들 이제 착하게 가계부를 써가지고 돈을 덜 써야 된다. 그래야지 물가가 잡힐 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정부들이 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재정을 줄여야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숙제인데 문제는 모두가 알다시피 대부분의 정부가 여전히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올해 이제 중요한 선거가 70개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전 예.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세계적으로 폴리코노미라고 할 정도로 정치에 거의 경제가 다 휘둘리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사실 어느 나라 정치인이건 큰 선거 앞두고 돈을 더 쓰고 싶지 덜 쓰고 싶진 않잖아요. 그럼요. 당선되려면 뭘 더 드리겠다 해야잖아요. 그렇죠. 뭐든 네. 해준다 그래 찍어주니까요. 그러다 예. 보니까 미국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나라 총선 앞두고선 굉장히 많은 이제 공약이 나왔었고 예. 미국도 올해 대선을 앞두고 많은 이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숙제는 물가를 잡아야 되는데 각국이 국민들이 물가 때문에 힘들다고 하니까 정말 힘드시군요. 그럼 우리가 물가 오른 만큼 돈을 더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럼 당연히 더 드린 만큼 또 더 쓰고 네. 물가가 또 오르고 이게 결국 모두가 이러면 안 되는 건 알지만 이 숙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네.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 세계 숙제 중에서 뭐 잘 해결되고 있는 게 없네요. 맞습니다. 이게 가장 큰 숙제라는 건 모두가 공감하면서도 아무도 이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될까? 네. 내가 하고 싶진 않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참 어린이들만 숙제를 하기 싫은 게 아니라 이 어른들 전 세계도 이 숙제하기가 참 쉬운 것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신 세 가지 숙제, 중국, 기후환경, 물가. 야, 너무 복잡해서 풀어야 되는 숙제이지만 풀기 싫은 그런 그렇죠. 숙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 어떻게 바라보면 되는지 오늘 좋은 지침인 것 같습니다. 남궁미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